역시 재밌더라고요. 그 태도와 말투가 뭔가 웃긴 거예요. 희곡에서는 그게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펼쳐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 착하게만 해도 안 돼요. 미연 읽음.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연입니다. 미님사 세계문학 전집 완독 챌린지, 이번 주는 53권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오셀로를 읽고 왔습니다. 햄릿, 리어왕, 맥베스와 함께 셰익스피어 4대 비극에 들어가는 작품이잖아요. 예상보다 햄릿을 너무 재밌게 읽었었기 때문에 기대를 잔뜩 가지고 읽었습니다. 역시 재밌더라고요. 미님사 전집에 셰익스피어 작품이 7작품이나 포함되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작가 소개는 햄릿 때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바로 리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작품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이 작품이 재미있게 느껴졌던 이유, 또 제가 이 작품에서 주목했던 몇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목했던 포인트는 3가지. 오셀로에 나타난 여성들, 약점에 발목 잡힌 두 인물, 본성 대 분별입니다. 이 작품은 5막 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 배경이 이탈리아 베네치아와 키프로스 섬입니다. 이게 독일어로 된 지도인데요. 바로 여기가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도 불리는 섬입니다. 무어인 오셀로 장군이 베네치아 정부에 고용된 시점부터 얘기가 시작돼요. 참고로 무어인이란 이베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에 살았던 이슬람계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무어인이 왜 베네치아에 고용됐나? 워낙 전쟁에서 공훈을 세웠던 사람이라 키프로스 총독으로 보내기 위해 고용한 겁니다. 당시 막강했던 오스만 군대가 키프로스 섬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지난주 내 이름은 빨강에 이어 또 오스만 제국 얘기를 하게 되네요. 이 무어인 장군이 베네치아 최고위원의 무남 동료 데스데모나와 결혼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 결혼을 원치 않았어요. 당시 베네치아인들은 무어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오셀로가 북아프리카 모리타니 출신인 것으로 나오는데 입술이 굵고 얼굴이 검다고 묘사됩니다.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조롱하냐면 이방인 놈, 잡것, 숫검댕이랍니다. 비극에 악당이 없으면 안 되겠죠. 바로 이아고란 사람인데요. 자신은 전쟁 경험도 많은데 오셀로의 기수가 되고 카시오라는 사람이 부관이 된 것에 대해 불만이 가득합니다. 거기다 오셀로가 자신의 침상에 올랐다는 근거 없는 의심까지 하게 되면서 복수를 결심하죠. 부관 카시오와 데스데모나의 부정을 거짓으로 꾸며 오셀로로 하여금 의심하고 질투하게 만든다. 그래서 파국을 맞게 한다. 이게 이아고의 계략이었습니다. 미님사TV라는 유튜브 채널 아세요? 언젠가 엄청 유명해서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읽은 사람은 별로 없는 책으로 햄릿을 뽑았더라고요. 고개가 끄덕여지시죠?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잘 안 읽게 되는 이유, 너무 고전 냄새가 나고 왠지 딱딱하고 진지해서 지루할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안 그래요. 비극이라도 희곡 장르는 기본적으로 유머의 요소를 장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햄릿에서는 아버지 유령이 무대 아래서 막 얘기에 끼어들고 하는 게 코미디 같더니 이 작품에도 웃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표현 자체가 적나라하고 웃긴 경우도 있고 펼쳐지는 상황과 인물의 태도가 웃음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생각나는 한 장면은 데스데모나가 자신의 순종 의무가 양분되었다고, 즉 아버지에게도 순종해야 하지만 이제 남편이 된 오셀로에게도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 아버지가 바로 순절하면서 잘 가라. 자, 각하는 이제 국사를 돌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태도와 말투가 뭔가 웃긴 거예요. 읽으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두 번째, 희곡은 뭐니 해도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글이죠. 행동의 예술입니다. 모든 걸 다 밖으로 드러내는 직접성이 있어요. 인물이 뭘 생각한다 하면 그걸 진짜 혼자만 생각하거나 안 들리게 혼잣말로 하면 안 되죠. 방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청중에게 아예 대놓고 떠벌립니다. 악인들끼리 몰래 계략을 세우는 것도 관객들 눈앞에서 해요. 요즘 연극에서는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인물들이 죽는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오, 나는 살해되었다. 오, 나는 죽어간다. 그 상황을 입으로 말하면서 죽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게 외적으로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표현되니까 그로 인한 독특한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사실 이 포인트는 바로 앞 포인트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이긴 합니다. 외부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관객이 보고 들을 수 있다 보니까 소설로 따지면 마치 전지적 작가 시점의 화자처럼 관객이 정보 우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셀로는 이아고에게 속아도 관객은
이하고가 나쁜 놈이라는 것을 압니다. 작가가 의도한 것이겠지만 오셀로가 이하고를 말할 때 자꾸 정직하다느니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강조하거든요. 거기서 관객은 오셀로를 향해 혀를 차게 되는 거죠. 이하고의 아내가 이런 나쁜 짓을 꾸민 자는 어쩌고 저쩌고 저주를 받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남편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 관객들이 실소를 금할 수 있겠습니까? 계략의 전모가 빨리 밝혀지기를 바라는 조바심은 생기지만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데서는 재미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계략을 짜고 덫을 놓는 플롯 재미없을 수 있나요? 햄릿에서도 클라우디우스가 사악한 계략을 짰었죠. 소설에도 이런 계략들이 종종 나오기는 하지만 희곡에서는 그게 훨씬 더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펼쳐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말에 이르기 전까지는 그 계략이 먹혀들게끔 상황이 딱딱 맞춰져 가는 거예요. 독자는 또 관객은 분통을 터뜨리면서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셀로 리뷰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올렸던 햄릿 리뷰를 다시 봤거든요. 그 영상에서 셰익스피어가 여성 인물들을 어떻게 등장시키는지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겠다고 했더라고요. 햄릿에 나오는 거투르드 왕비, 오피리어 다 의존적이고 순종적인 캐릭터들로 나오니까요. 이 작품에 나오는 여성들은 어땠을까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로써 셰익스피어에게 여성 편견은 없는 걸로요. 이 희곡에 나온 여성들은 괴테의 희곡집 이피게니 스텔라에 나오는 여성들을 상기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여성 캐릭터가 데스데모나와 에밀리아죠. 이 희곡에 나오는 여성들은 한마디로 남자보다 낫습니다. 데스데모나의 경우 무어인을 사랑했다는 것부터가 편견을 깬 여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남편으로부터 부당하게 의심을 받으면서도 그녀는 끝까지 남편을 사랑했고 오히려 남편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이하고의 아내 에밀리아 는요, 그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책에서 만나고 싶은 한 사람, 바로 에밀리아거든요. 저는 이 책에 나온 두 인물을 약점에 발목 잡힌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오셀로와 카시오입니다. 오셀로. 그는 도대체 왜 의심과 질투에 눈이 멀게 됐을까요? 처음에 그는 매우 당당한 장군으로 등장했습니다. 전쟁에 대한 전문성,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 꽤 강직하고 멋진 캐릭터로 나왔단 말이에요. 카시오를 아껴서 부관으로 임명했지만 그가 실수를 저지르자 공정하게 직을 박탈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어요. 이하고가 슬슬 의심을 일으키는 군부를 떼자 자신은 질투 따위는 하지 않는다고 자신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라. 가시적인 증거를 가져와라. 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오셀로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의심의 렌즈를 끼기 시작하자 확실하지 않은 증거를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이고 광분하는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오셀로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을까요? 저는 그의 의심이 그가 스스로 느낀 두 약점에서 기인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가 나이가 많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셀로는 처음엔 데스데모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지만 황혼에 가까운 자신의 나이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누군들 젊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까? 또 베네치아 여자들 중에는 이렇게 남편을 속이는 여자가 많다고 이하고가 거짓말을 하니까 정말 그런가? 하게 된 겁니다. 자신은 베네치아의 풍토를 잘 모르니까요. 부관 카시오의 약점은 뭐였죠? 정직하죠, 능력 있죠, 평판 좋죠. 그는 왜 파멸의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된 겁니까? 바로 그 약점. 술에 특히 약하다는 약점 때문이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카시오는 방심했고 결국 신뢰를 잃게 만드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작품은 저에게 그런 교훈도 주었습니다. 이 작품에는 본성 자체가 크게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셀로와 이하고입니다. 오셀로는 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죠. 악당 이하고마저도 오셀로는 순수하고 탁 트인 성품을 가지고 있다. 정 많고 고귀한 본성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이하고는 교활하고 사악하게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은 선한 본성의 오셀로가 악한 본성의 이하고에게 속절없이 당하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오셀로에게 분별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믿는 이하고는 늘 계략을 세우고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합니다. 하지만 본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던 오셀로는 사람과 상황을 명철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결국 파국에 이르고 말아요. 물론 결국에는 이하고의 실상이 드러나긴 했지만 오셀로의 대처가 참 아쉽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나요? 속이는 사람도 나쁘지만 속는 사람도 나쁘다. 너무 착하게만 해도 안 돼요. 사람이 살면서 명석하고 분별 있게 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오셀로는 저에게 그런 점도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미 누설한 대로 에밀리아입니다. 악당 이아고의 아내예요. 에밀리아는 이아고가 그렇게까지 악한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독설과 무시를 참고 살아간 걸 보면 이미 대단한 여자죠. 유유상종이라고, 보통 남편이 사기꾼이면 그 아내도 비슷한 캐릭터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에밀리아는 같이 교활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남편의 계략을 알게 되자 그녀는 용감하게 진실을 말하겠다 합니다. 칼 따윈 겁도 안 난다고요. 또 그녀의 대사를 보면 중간중간 번뜩이는 표현들이 있어요. 질투는 원래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든지, 최고로 깨끗한 아내라도 험담만큼 더러워진다는 표현 등 정말 밑줄을 긋게 만드는 대사입니다. 이 책을 마무리한 한 단어는 분별로 하겠습니다. 앞에 리뷰를 들으신 분은 왜 이 단어가 나왔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당부한 말씀입니다. 오셀로는 좋은 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 가지 면에서 분별력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문제를 파악할 때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의심과 질투에 사로잡히면서 스스로 광기에 사로잡혔죠. 둘째는 문제를 해결할 때 조금만 더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았을 텐데 이아고에게는 바로 카쇼를 처리하도록 지시하고 자신은 곧장 아내의 목을 졸랐어요. 바로 오셀로의 이 결함이 이 작품에 나타난 비극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책은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르글레조의 조서입니다. 한자가 변기되어 있는데요. 조사한 사실을 적은 문서란 뜻입니다. 또 제목 옆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정신병원 또는 군대에서 탈출했을지도 모르는 한 남자의 이야기. 와, 재밌을 것 같은데요. 1940년생이고 아직 생존해 있는 작가인데요.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프랑스 작가로 불린답니다. 와, 대단한 천사인데요. 지금 바로 책을 준비하세요. 꾸준히 오래 같이 읽어요.